저는요, 우선 이 전람회를 지금 하면서 나는 특별히 복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전설적인 제자들이야. 내가 상상도 못하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자들 때문에 이 송덕빈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라 제자들 때문에 이게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도 가슴이 벅차요. 이게 그런 느낌이 온다고 그때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도 이제 뭐 대학에서도 학생들 지도해보고 또 일반 교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학생 지도가 굉장히 미술 지도라는 게 아주 일반적인 게 흔한데 선생님 우리들 하나하나 가르칠 때 정말 진정으로 예술이 무엇인가, 또 야 그림 그리는 건 이런 거야 하고 턱 던지는데 그게 오는 거 큰 충격, 또 예술을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가야 된다는 거를 선생님 그 전에 하실 때 그때 젊은 학생으로서 선생님이 받은 그 충격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지금도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도 그 선생님 말씀이 나도 뭐 대학에서도 많이 배우고 그랬어도 평생 동안 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찾아뵙지도 못하고 뭐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나 뵈니까 다시 그 당시에 있어서 가슴이 울먹거리는 그 심정이 이 선생님을 지금 뵙는 그 마음이라고 그러죠. 제일 그 작품으로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선생님 작품이 해변가에 돌들이 이렇게 쭉 사람의 군중이 몰려가는 듯한 동양화의 용지에다 그리신 그림이 있고 한 구퉁이로 달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돌무리들이 이렇게 무리지어가는 듯한, 인간들이 무리지어가는 듯한 그 모습을 설명을 전때 해주시면서 침묵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해계시는데 그 뒷말은 나는 어떻게 해서는 저 달을 향해서 뭐 그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 민감할 때니까 했죠. 그게 참 선생님 그림으로서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고, 미술반 시간에 내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 번 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선생님 그림 왜 그리시죠? 그랬다고 그 어린 질문에도. 그랬더니 선생님 좀 기억을 못 하시던데 즉답을 안 하시고 한참 애들 막 이렇게 지도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철학적인 말 아닙니까? 고등학생 그 순진한 거기 그냥 이게 미술이 이렇게 요즘 말로는 심오하구나. 그때는 뭐 그런 말은 안 썼지만 이렇게 깊은 거구나.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다 하셨군요. 끊임없이 철학을 찾아내려고. 네. 근데 선생님 뜻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생님이 지난한 생애를 겪으셨어요. 제가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도 한때는 자살을 하려는 그런 충동도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여기 전시된 작품 초기 작품들 중에서 보면 해화 작품 중에서 이런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전시된 것이
근데 이 작품을 하시게 된 동기가 선생님이 11남매 중에서 둘째이셨는데 제일 큰 누님이 자살을 하셨답니다. 그 얼마나 참 크나큰 충격을 받으셨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그 후에 이제 마음 갈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러한 작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결국은 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생애의 총체적인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작품을 보면은 그러한 걸 아주 절절히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뭐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로서는 참 상당한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승덕빈 선생님. 그때 악명이 높으셨죠. 그거 뭐 전설이죠. 뭐 제일 무서웠지 뭐. 저 별명도 말대가리. 말머리. 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대단히 엄하신 선생님이셨는데 진짜 종례 시간은 거의 죽음이었어요. 왜냐면 매일 미술 선생님이시면서도 어떻게 어떤 저런 열정으로 어떻게 그렇게 매일 종례 시간에 영어 단어 시험을 갖다 볼 수 있게 해가지고 뭐 하나 틀리면 한 대예요. 그건 뭐 피해 나갈 수 없는 사항이었죠. 근데 맨 처음에 뭐 10개, 20개, 30개, 40개 할 수 있죠. 나중에 몇백 개가 되는데 몇백 개까지 시험 치랴 몇백 개까지 시험 치시더라고요. 그러면 맞는 수가 드럼체로 치시는데 진짜 교묘하게 박자까지 잘 맞더라고요. 그러면 맞다 보면 피하게 되죠. 다시 그 두 말씀밖에 안 하세요. 다시 그러면 뭐 다시 간단해요. 왜 간단해요. 그렇게 엄하게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이제 1년 끝날 때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고 너희들한테 마지막 종례다. 너희들은 송덕빈한테 배웠다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갖고 나한테 배웠으면은 나를 거쳐갔으면 어디 가든 뭘 할 수 있다. 너희들은 분명히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 각 반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학생들로 아마 남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그걸 갖다 확신한다. 그냥 자부심을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반에서 50등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꼴찌에서 가까웠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시험 치는데 뭔지 모를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이 남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등 했어요. 3등. 자신감을 준 거구나. 50등에서 지금 3등. 그러니까 한 번 10등 안에 들어가니까 계속 그 10등 안에서 또 이렇게 다니게 되더라고요. 저 아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사회에서 생활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선생님이 그때 1학년 때 그런 엄한 가르침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한 번 에피소드는 이제 종례 시간에 그때도 진짜 무서웠죠. 왜냐면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지만 여선생님이셨어요. 장난이 치더가지고 이제 여선생님이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옆에서 킥킥대다 보니까 걸렸죠 여선생님한테요. 여선생님이 가지고 나오래가지고 뺏어가셨는데 뭐 뺏어갔으면 더나마나 이건 이제 종례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제 죽음이죠. 선생님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딱 부르시더라고요. 박승철 나와. 올게 왔구나. 올게 왔구나. 선생님이 딱 근데 손바닥을 이렇게 딱 하시더니 쫙 보시더라고요. 뭐 이게 눈딱 잡고 이러게 했죠. 근데 아프지가 않아요. 눈을 싹 떠봤더니 여기 와서 멈춰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네가 그렸어? 이거 뭐야? 이제부터 치조가 들어가는 건가? 근데 잘 그렸다고 칭찬하시면서 미술반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참 그 한마디 때문에 뭐 곧바로 미술반에 들어가서 미술 공부는 안 했지만 나도 미술에 소질이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심어주신 것이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 로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갈 수 있었던 힘이 됐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이조화가에 가서 그림을 배우게 된 하나의 그 동기도 그때 있지 않나. 그래서 매년 개인전을 10번씩이나 하고. 매년 이 저 학생의 날만 되고 제가 이제 또 학교에서 이렇게 꽃도 받고 하면은 꼭 생각나는 선생님이 송덕희 선생님이었어요. 야, 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우리 박 교수가 담임 선생님의 생활과 자기의 그 학교 일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다시 이제 미술 이제 돌아가자면은 사실은 한 재작년인가 우리 고정수 형님이 개인전을 하실 적에 선생님이 연락을 받고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회고전을 인사동에서 이제 하시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하신 게 계기가 돼서 오늘 우리 그 남중고 미술반 출신들이 또 이렇게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모임이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데 인천에서는 또 뭐 재물포고등학교나 인천고등학교는 동산고등학교 같은 모임이 있었는데 사실 남고가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모여지질 않았어요. 이번 기회에 이제 다시 모이게 됐는데 저도 이제 그 중고등학교에서 37년간 교편을 잡다가 정년을 했습니다. 이게 선생님한테 배워서 정년을 한 제자가 다시 나와서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참 쑥스럽기도 한데 사실 다른 제가 그 교편을 잡으면서 쭉 보면은 거의 선생님 대부분이 미술 시간에 야 그려라 심지어 로봇 조립만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고 내가 같은 선생님끼리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미술 시간에 로봇 조립을 예. 그런데 저는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옛날에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석고대상도 배웠지만 조각도 배웠고 하나도 배웠고 디자인도 배웠고 수채화도 배웠고 미술 시간에. 근데 이런 여러 장르를 거치면서 저는 또 교생 실습으로 여기 선배이신 고정수 선배가 또 교생 실습을 오셔가지고 학교에다가 조각상을 세울 적에 뒤에서 또 보조 작업을 하면서 아주 조각의 매력을 느껴서 선배님과 같이 조각 공부를 하게 되었지만 그 태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림만을 가르쳤다면 이러한 조형적인 공부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천 남중고를 나와서 어려서부터 탱크나 만들고 뭐 장기판 부셔가지고 권총을 만들던 이런 사람이 조형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게 선생님과 선배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다시 한번 남중고에서 이러한 만남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더욱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다시 계속적인 우위를 쌓고 지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시네. 이 교수는 갑자기 고2 때인데 미술반에 들겠다고 그래.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 거야. 난 뭐 미술반 들겠다니까 좋지. 근데 아마 집에서 반대했던 모양이에요. 저희 낭주에 미술대학 가는 것도 반대. 그 이제 나보고 반월이 집인데 좀 집에 한번 좀 가십시다 그랬더라고. 그게 갔는데 여기 큰형하고 그 어머니께서 미술 소질이 있어서 참 좋은데 미술 방향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냉담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교사 따라갔으니까 뭐 무슨 특별한 얘기를 안 해도 그 표정하고 완전히 끝난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학교에 와가지고 야 미술은 그만둬라. 부모님도 이렇게 저한테 그만둬라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심지어는 미술을 하면 그 인천 남고에 와가지고
유학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제 그 반월중학교에서 1등 해가지고 일로 그 유학 왔는데. 유학 온 거지. 그러니까 너 저희 방세고 뭐 저희 쌀이고 뭐 안 대주겠다. 이거 그거 있어야 사는데. 그런데도 왜 미술을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미술실 옆에 내 연구실 비슷한 데를 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또 돈도 없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영어 과외를 하던 아이 대여섯 명을 불러주었다고. 그래. 불러주고 얘네들 영어를 좀 가르치라. 그러니까 흔쾌히 대답을 해가지고. 근데 걔네들한테 돈 받는 게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한테 돈 받으면 그때 5,000원 이상 받았어요. 근데 2,000원만 받으라고. 맞나 2,000원? 그래. 네. 그게 한 대여섯 명에 2,000원씩 받아가지고 생활을. 인문계고등학교 가지 말고 가정 편이 어려우니까 공고를 가라. 그래서 나도 인천 공고 건축과를 갔어요. 그러셨어요. 네, 인천 공고 건축과 좋은 게 아니라 나는 그 제도하기가 싫었어. 아주 너무나 싫어가지고 인천 공고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3학년 올라갈 때 도저히 그냥 그 남중 미술반에서의 활동을 했던 것이 그리워서 그냥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 남고로 1년 낮춰서 편입을 했어요. 1년 낮춰서 정말 왕성하게 미술반 활동을 했죠. 참 그때의 그 기억이 되는 게 굉장히 짙게 잔존해 있고, 그때 선생님과 더불어서 이제 어떤 그 조형 활동인지 결국은 감히 중고등학교 때는 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걸 굉장히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처음 선생님하고 그 깊은 기억이 미술 재료를 준비를 하지 않아 가지고 맞아 벌을 쓰는 대신 앞에 나가서 모델 쓰라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그려주신 게 있어요. 난 선생님 주시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나를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이렇게 했던 인연이 있는데. 벌 대신 모델을 쓴 거예요? 그렇죠. 예. 준비를 안 했으니까. 준비 안 했으니까 수업을 못 하잖아. 예. 너 나가서 모델 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냐 모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쫙 갖고 있었죠. 이렇게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하고 그 첫 번째 기억이고, 선생님이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서무실에 미쓰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미쓰리의 지금 여기 아마 책에도 있었죠.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아니 그건 선생님 사모님이고. 네, 근데 그 미쓰리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대리석으로 조각을 하고 하얀 대리석으로 하얀 대리석으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를 어느 누가 그걸 구해 주셨다 그랬죠. 맷돌이가 다리 밑돌 하시는 분이 그 돌을 구해 주셨다 그랬죠. 미쓰리 조각한 돌. 그 조각을 보면서 이거 미술 시간에 왜 비누 조각을 시키셨는데 이 비누는 너무 좀 시시한 것 같고 그 동네 굴러다니는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건 또 깨져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굴러다니는 돌 일본 적산 가옥이 우리 하인천 쪽에 있었는데 또 거기 그 사람들은 계단을 화강석으로 써요. 옛날 그 하부 구조는 그거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굴러 나온 돌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쪼아가지고서는 이제 갖다 드렸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예, 2학년. 그냥 선생님이 야 이런 놈이 다 있냐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엉터리로 미술반 조금 이렇게
한 그 신용 내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뭐 조각이 뭔지도 몰랐고, 나무 조각 해가지고 왔었잖아. 예, 처음에 나무 조각 했고, 예, 그거 이제 선생님 기억하시네요. 그 톨스토이하고 문학에, 그다음에 음악에 베토벤, 미술에 이제 그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 전기를 쭉 보는데 그 뭐 까라라에서 수개월 동안 돌을 채석하기 위해서 뭐 뭘 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제가 당시에 인천 그 송도에 지금도 그 흔적이 있지만 그 채석장에 가서 돌을 구해다가 뭐 뭘 또 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저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최원규 후배가. 미술실 갔는데 그 첫 번째 한 건 그거고 두 번째로 근데 잘했더라고 투각으로 돌로. 근데 이게 겨우 중2 때 선배가 다 쪼아서 했다고 그때 보니 진짜 잘 만들었다. 첫 번째하고 워낙 실력차가 그거 갖고 있어요? 지금 소장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오. 근데 선생님이 그 이렇게 한 말씀 던진 게 지금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말씀 이렇게 딱 던진 게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 참 감히 선생님 앞에서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춤을 추고 있어요. 선생님 말씀 한마디에 그게 얼마나 그 교육의 힘이 그게 얼마나 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 미켈란젤로 전기대로 제가 까라라이를 갔어요. 사실 처음에 80년대 초였었는데 그때 쉽지가 않았는데 그 미리 또 선배 중에 그 몇 분이 지금 돌아갔죠. 이제 돌아간 그 유영교 선생. 네, 유영교 선생이 그쪽을 개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제 따라 들어가게 됐어요. 80년대 초에. 그래서 거기서 정말 그 아주 그 대가들의 어떤 흔적들을 좀 보면서 거기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랬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 수준의 다른 대학을 전공보다 조각 전공이 이렇게 많은 게 사실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도 이게 반입체거든 이게. 그래서 조각과 해. 다른 사람 나보고 조각과 출신이냐 그런 얘기 많이 해. 그래요? 그럼 조각이지 뭐. 이거 뭐 반입체야.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선생님 안 계신 데서 말려그래 막 이러니까 뒤에서 딱 계시다 말머리라 그래. 그리고 이름도 알아. 그러니까 김태형이가 이렇게 이제 우리 거기 어디냐면 거기 저쪽 본관에서 미술실 건너오는데 이렇게 계단이 이쪽에 있고 이렇게 올라오잖아. 근데 그놈이 잔디밭에서 이제 저쪽을 보고 얘기하다가 야너 말대가리 하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오시는데 그러니까 너 못한 놈들은 말머리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순간에 그냥 아니 선생님이 말머리라고 하라고 그랬다고? 네, 말대가리가 학생들이 하는 거 듣고 대가리가 뭐냐면 말머리. 오늘 이 자리가 2년 전 우연하게도 제 전시장에 오셔서 이제 선생님 전시를 좀 하시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저희 제자들이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전부 이제 그 의견을 모았어요. 그 흩어진 이제 그 남중고 미술관 출신들도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남미모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남중고 미술관 모임. 그래서 그 채팅방 개설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2년 동안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선생님 이제 잠시 후에 이제 화집을 증정하는 자리도 갖게 되는데 화집 만드는 것부터 이제 서울 인천 전시장 그거를 기획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혁혁한 협조를 많이 해주셨죠. 오늘 참 굉장히 기쁜 자리인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이제 그 오픈식이 시작되니까 그리고 나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도 오늘도 난 선생님한테 뭘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을 이 말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한국 화단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해외에서 수입한 미술들이 그런 양상이 많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 작품은 자기 삶에 다 근거가 돼 있어요. 그렇지. 이게 아름다운 미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처절하게 자기가 그 삶 속에서 갈등도 하고 그 아팠던 일들이 여기 모종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예술이 가장 극렬해지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말할 때거든요. 그걸 떠나면서부터 예술은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작품을 지난번에 사진 여러분들하고 촬영하면서 나도 선생님 작품에 공감도 하고 눈물겹게 봤던 장면이 있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 그 자신의 삶의 어떤 그 아픈 추억도 있고 그런 것이 그 삶이 근거가 된 작품들이다 이게. 그냥 뭐 모종이라고 해서 뭐 멋있게 조용하고 그런 작품이 아니야 이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예술은 자신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요. 이렇게 관념을 가지고 예술을 한다든지 아름다움을 뭐 창조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장면을 선생님 때 보기 때문에 내 자신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막 그런 자각도 있고 지금도 선생님 말씀 안 하셨지만 그 속에서 난 지금도 많은 걸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내 작품 앞으로도 할 때도 이게 선생님이 우리한테 예술 가르쳐 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앞으로 고 선생님이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남이 뭐 지금까지 흩어져서 뭐 이렇게 했지만 선생님을 전람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들도 자주 만나고 또 얼핏 얘기할 때는 뭐 이번 전람회 일 끝나면 다 흩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도 내가 들었는데 그러지 말자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고 아까 노영래 선생님 때 당신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이걸 결속을 좀 하면 좋겠어 그런 말도 했지만 우리들 같이 고 선생님도 선배로서 나도 하고 선생님 모시고 좀 자주 만나서 생활 삶의 얘기도 좀 하고 그런 게 이번 기회로 해서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난 지금도 선생님 때 배웁니다. 에 대한 것들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11남매의 장손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11남매까지 낳는 동안 아버지는 활량이었어요. 그리고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와서 주정을 많이 하시고 집안이 항상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11남매를 낳아서 그 아이들을 3명만 죽고 나머지 8명을 잘 길러서 그 8형제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의 모습을 가슴 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어머니라는 3글자만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게 잠재의식이 돼서 이거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뭐 사실적이라기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그 상상, 잠재, 저희 하나의 그림도 뭐랄까 상징적인 인물이지 사실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가 그 11남매에 대한 애가 그 엄마를 정말 그 엄마가 그렇게 길러냈으니까 엄마와 애기의 관계를 내가 미술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잠재적으로 있는 모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애기는 엄마하고 전 동떨어진 게 아니라 애기의 모습도 엄마 머리가 똑같아요, 거의. 엄마 머리나 애기 머리나 똑같고 또 형체 미술적으로 볼 때는 형체가 사실적인 데보단 그 아주 상징적이고 응축되고 밀도 있는
작품이 되길 바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해부학적인 논리를 떠나서 상징적인 논리로 모자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년 시절에는 애들에 대한 그거, 그래서 여기 애들이 뭐 나무에 올라가는 거, 또 저희 애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아이들을 주제로 아이들에 대한 탑도 만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이 얘기했지만 전 솔직히 얘기해서 제자들 가르친 건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가르쳤는지.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은 내가 스승이 아니라 제자들이 내 스승이 되고 그 마음 씀씀이가 제 인간보다도 더 스승이야. 그래서 지금 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내 제자들이 이제는 내 스승이 되고 마음 씀씀도 내 스승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 조각작품들 보시면 그 비례나 이 해부학적으로 뭐 봐야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모종에 관한 생각과 그 응축된 상징 그것만이 이제 표현된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저절로 그게 나온 거죠. 네, 저절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표현어법도 굉장히 그 현대적이면서도 그때 당시에서는 근데 굉장히 토속적이란 말이에요. 네. 한국적인 요소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도. 그런데 그래서 지금 얘기인데 네. 나는 내 작품을 보고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도 한국인이 틀림없다. 백항아리가 있는데 백항아리는 세계 도자기 중에서 한국에만 그게 있었던 거거든. 한국 사람이 그렇게 너무 꾸미거나 치장을 안 했어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그 꾸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 도자기도 중국 거 닮아서. 한국은 도자기가 아무리 꾸며봐도 청자 이상 꾸민 건 거의 없어요. 이 극동 지방에서 그렇게 독립적인 민족은 한국이야. 한국 사람들이 그린 미술이나 한국 사람들이 만든 도자기나 지금 내가 봐도요, 한국적인 작품을 한 제자들이 많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난 이 제자들만 보면 나는 어떻게 이런 훌륭한 제자들이 있나 그래가지고 항상 정말 나 자신이 놀랐습니다. 평소의 삶의 철학들이 구석구석에 여기 지금 다 베껴서 중요한 심지를 가지고 여기 온 것 같아요. 저도 다의 학생 그때 미술반이 한 70명 이상이 됐었는데 70명 그림이 다 다른 거야. 그거를 선생님은 존중을 했고 우리는 누렸고 그래서 저는 그 각자의 그림을 보면서 선배의 그림, 뭐 후배의 그림 보면서 그 즐기는 맛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바깥에서 나가서 그리면은 뭐 교정을 그리든 나무를 그리든 저 나무를 묘사하려고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무를 내가 만드는 거야. 공간을 내가 만들고 세상을 내가 만든다는 기분으로 살았어요. 중학교 내내. 그때 그 꿈들이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술반이 그렇게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이 그림이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대담하고 뭐 아직도 그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들이 기억이 나요. 어떻게 그 그림이 어느 표현주의 예술가보다도 뛰어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정말 꼼꼼하게 그냥 하나하나 부타치를 살려가면서 그 모든 그 자유로움 아니면 각자의 다름이 다 공존하는 그 모습이
미술 실기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르다. 그리고 모두 다가 다른 꿈을 꾸고 있고 모두 다가 다른 걸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미술 실기실에서 공존하는 걸 저는 봤어요. 아마 이것이 우리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다른 건데 예? 그런 거를 그토록 엄격하신 분 누구가 봐도 아마 제일 무서웠던 분이었는데 미술실에서는 가장 자유스러운 거를 만들어 놓으신 분 아닌가. 근데 그게 단순히 미술뿐만 아니라 삶이잖아요. 개인이 다 다른 게 당연한 거고 그런 풍토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